안녕하십니까. 한우분, 한우 가족 지인 여러분.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는 제가 겪고 느끼고 있는 것들을 영상으로 담아 많은 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윤술이라고 합니다. 저는 암 진단을 2019년도에 받았고 진단명은 간내 단간암 4기 수술 불가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가능한 치료는 항암과 양성제 치료였습니다. 그렇게 5.2cm라는 종양 크기는 치료와 더불어 검사를 할 때마다 줄어들었고 그렇게 저는 불가능했던 수술이 가능으로 바뀌게 되었었습니다. 현재 저는 처음 진단받았던 남은 여명이 1년이라는 진단을 깨고 지금도 무탈히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암이란 병은 육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용감하신 분들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매일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누구보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거운 발걸음이겠지만 계속 이어서 걷다 보면 분명 원하시는 결과까지 도달하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뜻깊은 자리에 축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영광을 주신 대한종양내과학회에 감사의 말씀드리며 항암 치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셀이에요. 저는 현대미술 작가로 활동을 하면서 자궁경부암 4기로 현재 열심히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이기도 합니다. 제4회 항암 치료의 날 행사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저는 현재 자궁경부암으로 시작해서 회전이, 뇌전이, 뼈전이, 뇌출까지 전이돼서 다발성 림프절 전이까지 온몸에 암이 많이 퍼져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그래도 즐겁게 생활하면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회전이, 뇌전이, 뼈전이 한 달 동안 급격히 암이 진행이 됐었을 땐 정말로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죽음 그런 생각보다는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고 제가 좋아하는 그림도 그리면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히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항암치료의 날 행사를 축하드리면서 행복이 가득하고 즐거운 행사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버 김셀님, 윤슬님까지 오늘 행사를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환우분들에게 힘이 되는 얘기를 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명의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삼성서울병원 박근칠 명예교수님께서 폐암 정밀치료 바로알기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강의 경청해 주시고 강의 중 궁금하신 내용은 Q&A 창에 올려주시면 강의가 끝난 이후 세 번째 세션에서 진행되는 그 암이 알고 싶다 라이브 토크 콘서트를 통해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근칠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게 포인트 되는 거예요? 네. 삼성서울병원 종양내과를 지난 8월 달에 퇴임을 했고요. 지금은 명예교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뭐 얼마 전까지 현장에서 많이 뵙고 해서 혹시 직접 뵀던 분들도 오늘 참석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뵀던 안 뵀던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 뵙게 해서 반갑고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지난 그 임상에서 실제로 이제 여러 환자분을 대하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이제 질문도 하고 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제가 쭉 하다 보니까 좀 뭐 아까 잠깐 우리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은 뭐 정보가 인터넷에서 너무 쏟아지다 보니까 이 정보의 홍수 혹은 쓰나미 속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오히려 잘못 이해를 하셔가지고 손해를 보거나 하는 경우 없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말씀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런 제목을 잡았고요. 물론 제가 오늘 하는 걸 다 커버할 수는 없고 한 20여 분 동안에 나름대로 정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한번 도움이 되시면 바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등학교 이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꼭 뭐 폐암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요. 왜 자꾸 암 그러나 해서 이제 하는데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의 이게 사망 원인 이제 추이를 지난 한 몇십 년 동안 쭉 하는 걸 갖다 5년 단위로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몇 가지 암의 이제 질환이 있는데 제일 위에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 추세를 보이는 그 푸른색 그래프의 추이가 바로 암이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지난 30여 년 사이에 계속 증가하고 있는 아주 그것도 현저하게 다른 질환에 비해서 일부 질환은 예를 들어서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이나 이런 것들은 일부 줄어든 데 반해서 나머지 뭐 폐렴, 심장 질환 같은 게 다소 늘지만 그거에 비해서 암은 아주 뭐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아주 급격하게 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그 증가 속도 면에서도 진짜 무서울 정도로 증가해서 실제로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1위를 점하고 있고요. 2, 3, 4등의 그 사망을 다 합치더라도 암을 따르지 못할 정도인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다 보면은 이제 남녀별로 쭉 있는데 이건 남녀 공이 즉 성별을 막론하고 암이 현재로서는 제1순위고요. 물론 그 뒤에 여러 가지 순위는 아까 나온 것이 이제 반복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의 공적 1위가 암이다 하는 걸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암 중에서는 뭐 암이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물론 제가 폐암을 주로 얘기했지만 이어서 나오는 유방암, 대장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어려운 암이고 우리나라에 제일 흔한 암 중에 뭐 한 대여섯 가지 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암 중에서도 보시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폐암, 그 다음에 유방암, 그 다음에 대장암 요 세 가지가 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고 지금도 수적으로 제일 많지만 위암은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여러 가지 그 발전 또 위생관념 뭐 등등 해가지고 위암은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간암의 경우에 있어서도 간염 백신 등등해서 그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꺾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대장암이나 췌장암 같은 암종은 계속 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폐암은 역시 제일 빠른 속도로 그리고 치사율이 높은 속도로 보시다시피 하여튼 뭐 공적 중에 공적이 돼 있는 게 아마 폐암의 현주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암으로 인한 사망의 23% 즉 암으로 사망했다 그러면 4명 중에 1명은 폐암으로 돌아가신다. 이게 현 최근에 이제 통계가 되겠고요. 그러면 사망 말고 발생하는 분야 1년에 보통 한 24만 명 정도가 발생하는데 빈도별로는 보시다시피 위암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인데 뭐 갑상선 아시다시피 뭐 크게 걱정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폐암이 이제 빈도 면에서는 둘째다. 그 다음에 오늘 또 어떻게 된 대장암이 세 번째, 네 번째 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유방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일 흔하고 사망률 높은 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드시게 되실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김태원 지사님 잠깐 인사 말씀할 때 하셨는데 우리나라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현재 80세 플러스고요. 여성분들은 86세로 나오는데 그렇게 이 평균 수명까지 다 만약에 장수를 하신다면은 남자의 경우에는 40%, 여자의 경우에는 34%. 그러니까 적어도 3명 중에 1명은 10명 중에 4명 그 이상의 분들이 이 평균 수명을 누리실 때 암이라는 질병에 아마 진단을 받게 될 확률이 높다 해서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나의 얘기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그 통계를 떠나서 이제 우리 암 치료 자체를 보고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암원 치료하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국소 치료, 즉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잘 아시죠? 그런 국소 치료가 있고, 그다음에 주로 약물 치료 혹은 전신 치료에 되는 게 이제 여러분 흔히 아시는 항암제가 있고, 또 호르몬 같은 게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면역 치료제 좀 많이 나오죠. 또 뭐 유전자 치료 같은 것 통해서 아마 저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이제 오늘 우리 여러분들하고 제가 꼭 한번 나누고 싶은 건 바로 치료 목표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치료를 할 때는 물론 암 치료가 되겠죠. 암 치료할 때는 목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즉 완치를 목표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이 치료를 함으로써 뭐 국소 치료든 전신을 함으로써 환자의 현재의 암을 완전히 박멸해서 자연 수명을 누릴 수 있는 상태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가 혹은 그렇지 못한가 그 두 가지 면에서 완치를 목표로 한 치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수명을 최대한도 연장하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삶의 질을 최대한도로 끌어올리자 하는 그런 두 가지 치료 목표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이제 치료 전략을 세우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일종의 큰 처음 치료의 갈림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종양내과 의사로서 초기 암의 경우에는 주로 수술을 하거나 방사선 같은 그런 국소 치료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종양내과 의사로서 그런 국소 환자들보다는 주로 이제 병이 많이 진행됐거나 혹은 재발된 환자, 즉 소위 말하는 이제 말기 혹은 진행성 폐암 환자들 보게 되는데 그분들은 당연히 그 치료의 주된 목표는 완치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명을 최대한 연장하고 삶의 질을 여하게 끌어올리겠는가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쓰는 이제 무기가 뭐냐 바로 약물 치료 즉 항암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제는 아시다시피 암이란 암세포의 이제 특성이 세포 분열을 굉장히 빨리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포 분열이 빠른 놈들을 주로 이제 목표로 해서 이제 약을 이제 뭐 경구로 투여하기도 하고 주사로 뭐 근육 주사든 혈관 주사든 뭐 복강내든 이런 뭐라 그럴까 주입을 하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투여를 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약물 투여를 해서 그놈이 전신에 흡수되면서 여러 곳에 이제 있는 암세포를 박멸하는 그런 아이디어인데 이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이 놈들은 암이라는 게 암 덩어리가 이제 있을 때 그놈이 암 세포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암 자체도 암 세포도 있지만 중력계들은 뭐 간질 세포라든지 뭐 거식 대식 세포라든지 여러 가지 세포들 그런 것 임파고를 해서 섞여 있기 마련인데 이 항암제는 그놈을 구별하지 못해요. 일단 흡수를 해서 혈관을 타고 그 기관이나 그 부위에 도달하게 되면은 피하의 구분 없이 그냥 뭐라 그럴까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결국은 세포 분열이 빠른 놈은 예를 들어서 뭐 머리가 빠지는 거는 머리가 점점 자란다는 얘기는 그 세포가 분열하니까 점점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뭐 구내염이 생긴다, 설사한다 하는 것들은 이제 소화기에 이제 점막 세포들이 계속 이렇게 재생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해서 뭐 탈모가 된다, 구내염이 생긴다, 설사를 한다 이런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기존 항암제의 큰 문제점이자 여러분들이 제일 항암하면서 괴로워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도시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요 가운데 환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오늘 폐암이니까 예를 들어서 폐암, 사기, 말기 폐암 환자로 예정을 하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치료를 했을 어떤 주원 치료했을 때 몇 가지 치료 효과나 부작용 면에서 몇 가지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뭐겠습니까? 부작용이 없으면서 효과가 좋으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 제일 밑에 오른쪽 밑에 있는 이 부분이 그죠? 부작용이 최소화되거나 없으면서 효과만 있다, 뭐 금상첨화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그렇죠? 즉 부작용 또 있을 수 있고 뭐 그 차이가 있지만 효과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최악의 경우는 왼쪽 밑에 오른쪽 위군요. 죄송합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부작용은 무지하게 많이 있는데 효과는 하나도 없어요. 그야말로 이거는 뭐 안 하면 못한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그걸 미리 알 수가 없었단 말이지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런 환자분들 경우에는 이제 흔히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야, 뭐 그 전에 뭐 며칠 뭐 우리 뭐
누구 아시는 분이 항암 치료 받았는데 그분 항암 치료 받다가 돌아가셨대. 뭐 이렇게 하면 항암 치료하면 안 돼. 이런 말씀들을 적지 않아 하세요. 그게 바로 이런 경우가 되는데 예전에는 불황 이런 걸 미리 예측을 못하고 뭐라 그럴까 선별할 수 없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암 치료는 지난 한 몇십 년 동안 정말 많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일단 전투 현장을 제가 도시화했는데 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즉 우리가 2차 세계 대전에서 그 일제 식민에서 벗어날 때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터뜨려 가지고 수십만 명 히로시마 나가사키 주변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원폭 피해를 받았고 그 피해는 지금도 일부 남아서 여전히 좀 희생자들 계시죠. 다시 말해서 한번 공격을 하면 그 주변이 초토화되는 겁니다. 즉 정상인이건 아니건 혹은 군인이건 아니면 전투병력이 아닌 인간에 관계 없는 거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여러분 90년대 이후에 우리 중동전에서도 CNN에서도 생생한 뉴스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이면 서울, 바그다드면 바그다드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국방부 혹은 육군본부 혹은 병참기지 이런 소위 전투력 내지는 최소한도 민간인이 없는 그런 부위에만 소위 선별 타격 적절하게 골라서 타격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현재 개념인 표적을 정해가지고 그놈을 관리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즉 무차별적인 원자폭탄식의 융단 폭격이 아니고 골라서 관리하자. 바로 그게 현재 암치료의 개념이 되어 있고요.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정밀 혹은 맞춤 치료가 개념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복잡한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의학적인 이해가 발전하는데 그 중심에는 소위 분자생물학, 특히 인간 게놈 프로젝트 들어보셨죠? 이 게놈 프로젝트가 2010년도 약 한 벌써 10년이 좀 2010년 아니죠? 타이포네 2000년도입니다. 20년이 좀 넘었는데 그때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그 막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게놈 프로젝트의 완성과 분자 생물학 발전에 따라서 암이라는 놈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실제로 정상에서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러한 생물학적인 성상을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게 여기 나온 도식인데 바로 이런 특징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놈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특징을 가진 놈을 예를 들어서 찾아서 그 놈만 공격을 한다든지 혹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 특성을 비활성화 내지는 공격함으로써 그 놈이 더 생존 내지 증식을 못하는지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즉 암의 특징을 우리가 공격하거나 아니면 치료에 무기로 쓰는 거죠. 바로 그게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린 무차별적인 기존 항암제에 비해서 지금 현재 표적 치료 혹은 정밀 치료는 암세포와 정상세포가 섞여 있을 가운데 정상세포는 공격을 하더라도 정상세포는 가능하면은 건드리지 않고 나쁜 놈들만 골라서 때린다. 즉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효과는 극대화한다. 그런 개념이 바로 표적 치료 혹은 정밀 치료 혹은 개별 맞춤 치료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폐암 사기 그러면 그냥 일반 항암제 방법 A, 방법 B 이렇게 쓰면 그냥 무차별로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같은 폐암 사기라 할지라도 A라는 표적을 갖고 있는 환자가 있고 B라는 표적을 갖고 있는 환자가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세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A의 표적은 A에 맞는 치료, B의 표적은 B반 치료 이런 개념으로 하는 소위 맞춤 치료, 표적, 바이오마커 혹은 표적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죠. 자, 먼저 고전적으로 폐암은 우리 병리 전문가들께서 이게 현미경적으로 조직을 보면서 그 형태에 따라 가지고 폐암이 맞다, 폐암 중에서 소세포다. B소세포 이렇게 분류를 하세요. 그래서 B소세포에도 선암이 있고 편편상피암이 있고 등등 몇 가지로 대분한 게 이게
여태까지 어쩌면은 한 90년대, 물론 지금도 쓰이지만 한 90년대 혹은 2000 초반까지 우리가 할 수 있던 이제 유일한 분류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병리학적으로 형태학적으로 차이있는데 과연 치료에 뭔 차이가 있냐는데 그때까지는 그거에 따른 치료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역시 소세포는 소세포, 비수는 비수 뭉뚱그려서 같은 치료법으로 가는 게 그 당시에 이제 뭐라고 할까 표준 치료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작용을 피할 수 없고 또 효과는 효과대로 그렇게 또 기대를 못 미치고 그런 실정이었었습니다. 그게 아마 그막 20년 한 2000년 초반까지 이제 그런 실정이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이제 우리 분자 생물학적인 이해가 높아지고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되고 하면서 그 각각의 암의 특징을 좀 더 선별하고 좀 더 특징 지음으로써 점점 이제 형태학적인 게 아니라 분자 유전학적으로 세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그 원에 있는 표수는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오른쪽으로 올수록 20년 전, 30년에 비해서 오른쪽으로 복잡해지죠. 이게 2014년 나온 건데 여기 하나 겹쳐 보여드리면 이건 2019년 한 2년 전, 3년 전의 건데 점점 더 복잡해져요. 무슨 얘기냐? 같은 암이라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종류가 더 세분돼서 좀 더 특화된다는 거죠. 특화된다는 거는 성질이 그만큼 다르고 표적이 다르고 따라서 치료 달라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질환이 아니고 사기 폐암들어도 이런 10가지, 20가지 이렇게 세분돼서 치료와 예후가 이렇게 맞춰져야 된다. 이걸 이제 보여드리는 하나의 이제 도식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분자 유전학 그러니까 어려우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이거는 뭐 딴 거 하실 거 없고요. 우리 먼저 폐암이 맞는지 확인하고 폐암이 맞으면은 이게 지금 이제 완치가 가능한 단계인지 완치가 어려운지 해서 만약에 완치가 어려우면 제가 뵙는데 제가 뵐 때 저는 먼저 체질 검사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럼 체질 검사 그러면 좀 쉽게 이해를 하세요. 뭐 유전자 검사한다고 그러면 뭐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체질 검사를 해서 그게 뭐 태양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 나오는 이런 분자 유전학적인 특징을 구분함으로써 거기에 맞는 치료를 찾거나 하자 그런 이제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폐암이 하더라도 제가 다 보는 게 아니고 일단 진단을 받아서 폐암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뭐 영상 검사, 조직 검사, 뭐 여러 가지 영상 검사 종류가 많죠. 그래서 어떤 폐암이라는 게 병리 조직학적으로 확진이 되죠. 그럼 그 다음에 되는 뭡니까? 그게 폐암인데 현재 초기냐? 아니면 뭐 중간이나 아니면 좀 더 진행되느냐? 그 병기를 결정해서 그 병기에 따라서 완치를 위한 치료를 걸든지 그렇지 않은 건 이제 구분했을 때 저한테 이제 현재 완치는 어렵지만 현재 이러이러한 상태입니다 하고 해서 저한테 의뢰가 오거나 제가 뵙게 되면은 제가 제일 중요한 건 조직 검사를 하시게 됐어요. 근데 이 조직 검사를 왜 하냐고 그러면은 진단 목적도 있지만 또 말씀은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질 검사를 이렇게 말해요. 체질 검사. 즉 그 해당 환자분이 현재 분자 유전학적으로 어떠한 카테고리,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가? 왜? 맞는 치료를 찾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는데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기관지 내시경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이제 경피, 즉 경피라는 이제 바깥에서 피부를 통해서 이제 바늘로 찔러서 이제 조직을 얻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게 여기 이렇게 보시는 그림이 CT 보면서 하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는 이제 기관지 내시경을 하는데 그냥 옛날처럼 기관지는 보면 안에 기관지 내부 말고 기관지 바깥쪽에 있는 뭐 임파선이나 혹은 혹이 있을 때 그냥 옛날 기관지 내시경은 바깥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이제 경기관지 초음파를 거의 달아가지고 초음파를 보면서 그 기관지 바깥쪽에 있는 놈을 검색하고 검출이 되면은 고기를 바늘로 찔러서 이제 이렇게 조직을 얻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 자체의 진단 목적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체질 검사하는 겁니다. 체질 검사. 정밀의학의 기본적인 자료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조직 검사를 어렵게 하셨잖아요. 뭐 경피로 했던 뭐 기관지 내시경을 했던 건 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서 이제 아마 그런 경험하시면 있을 거예요. 기껏했는데 뭐 일주일 있다 오라고 가고 뭐 2주 있다 오래 갔더니 하는 말씀이 꽝이 나왔습니다. 결과가 뭐 별로
음성으로 그냥 안 나왔습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 무슨 황당한 소리야. 내가 죽을 고생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마취 깨고 나서 내가 말이야. 수면 4시간 하고 나서 깨가지고 사람이 막 뭐 힘들고 또 뭐 피도 나오고 고생했는데 뭐 또 하라고? 싫어 안 해. 뭐 이런 경우를 많이 이제 종종 경험을 하세요. 근데 그거는 의사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제 환자분이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저도 제 환자분을 하루라도 빨리 정확한 체질을 확인해서 그게 맞는 치료를 당연히 해드리고 싶은데 이 기술적인 게 보시다시피 가슴을 열고서 얻어도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피부를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CT를 통하든 아니면 기관지 내시경을 하면서 초음파를 하든 간에 그게 100% 맞출 수 없다는 거죠. 최대한대로 하지만 그래서 확률적으로 일부 환자분들은 불행하게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얻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절대로 무슨 뭐 고의로 그랬거나 이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건 일종의 확률적으로 의학인 확률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됐을 때 여러분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한 번 더 고생을 하더라도 한번 체질검사 더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권유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할까 판단할 때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실제로 제가 예를 볼게요. 저희 병원의 예인데 저희 병원에서 총 126명의 말기 폐암 환자입니다. 그래서 시작했는데 보시면 밑에 내려오면 그중에서 오른쪽으로 32명이 검사 불가로 빠지죠. 즉 4분의 1이 10명 4명 중에 1명은 애시당초부터 검사를 하자고 권유를 했는데 이것저것 따져보니 검사 자체가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서 못하는 경우가 4분의 1을 빠져나가요. 그래서 나머지 4분의 3이 이제 검사가 가능해서 검사를 했거든요. 검사를 했는데 검사를 했다고 다 유전자 검사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검사를 한다고 해서 조직이 다 암 소증은 나오는 게 아닌 경우가 꼭 생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중에서 일부 여기 이제 19명이 되어 있죠. 조직은 성공적으로 얻고 검사도 잘 했는데 검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 남는 게 75명, 즉 126명을 시작했는데 75명 이제 60%좀 되죠. 60% 맞죠? 60% 환자, 즉 10명 중에 6명은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종적으로 체질 검사가 되는데 아무리 저희 이제 같이 이제 비료 이제 폐암에 대한 경험도 많고 환자 수도 많고 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그 매뉴얼이 잘 갖춰진 병원들 불구하고 10명 중에 4명은 여러 가지 이유로 검사를 못 받거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혹은 아시는 분께서 야 그거 이렇게 검사했는데 야 검사가 안 됐대 뭐 못한대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뭐 요새 병원이 기술이 좋아졌다는데 있다고가 돼 있나 뭐 이거 오진은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제가 오른쪽에 따로 써놨는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꼭 어떤 그 소위 이제 합병증, 후유증이 따를 수가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제 환자를 갖다가 하고 나서 여기 있는 이제 기흉이 뭐 일부 치료에 난자서 한 14%니까 94명 실제로 검사를 시행한 94명 중에 13명이면 7명 중에 1명 정도는 아무리 고도의 기술과 숙련된 어떤 그 의사들이 시술을 하더라도 이런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확률적인 문제지 그게 뭐 오진이거나 무슨 뭐 아니면 뭐 일부러 했거나 이건 전혀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수치를 보시면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즉 의학이 많이 발전하고 많이 그 숙련이 됐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확률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오해를 풀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만든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큰 숙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여곡절에 이제 체질 검사 다 했어요. 저는 다 했는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다 못할지 모르겠는데 괜찮나요? 표적 치료에 대한 내성의 문제인데 표적 치료라는 게 해보면 아시겠지만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병을 완전히 박멸해서 완치를 시키는 게 아니라 병을 최대한대로 조절하고 그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느끼는 경우에 굉장히 확률이 높고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표적지 발견, 체질 검사가 발견돼서 1세대 약을 썼거든요. 썼는데 그게 뭐 6개월, 1년, 2년 되면 언젠가는 이제 굉장히 좋아졌죠, 그죠? 한 달, 두 달 만에. 근데 1년 됐더니 결국은 도로 이제 도지더라 이거죠. 즉 내성이 치료한다는 게 진짜 큰 숙제거리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이게 이제 그 1세대 표적 치료에 대한 이제 내성 출현이 된다 이거죠. 내성 출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보시면서 뭘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가운데 사진을 보면은 사진상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상 판독을 보면은 뭐 지난번에 보이던 암 종괴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음.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이제 저 결과물 복사를 보시면은 없었다 그러면 이제 완치라고 생각해서 만세. 그래서 이제 간혹 그런 분이 계세요. 야, 없어진 게 이제 완치됐으니까 난 치료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6개월 뒤 1년 뒤에 봤더니 오른쪽에 도로 도지죠. 즉 사진에 안 보인다고 안 나타난다고 완치가 된 게 아니다. 즉 치료를 중단하면 안 된다. 즉 치료는 계속함으로써 계속 데리고 조절을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요때 다시 도로 도졌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때 체질이 변한 거지 않습니까? 처음 치료했을 때 그 체질 검사 결과 맞춘 약을 써서 이렇게 좋아졌는데 이놈이 도졌다는 얘기는 체질이 변한 거죠. 왜냐하면 약은 똑같은 약 계속 쓰는데 듣던 놈이 안 됐다는 얘기는 체질이 변했으니까 그 약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체질 검사를 새로 하셔야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너 또 해. 지난번에 하다가 막 혼났어. 힘들어 죽겠어. 안 할래. 이제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요걸 갖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 체질이 변했구나. 그러면 다시 새로운 약을 맞기 위해서는 체질 검사 새로 하는 게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3세대 이제 그다음 차세대 표적치를 썼어요. 썼더니 역시나 좋아졌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년 6개월째 됐네요. 도로 도져요. 즉 아무리 차세대, 2세대, 3세대 나오더라도 여전히 그놈은 병을 다스리고 조절하고 완화시키고 연장은 하지만 뿌리를 뽑고 박멸한 건 아닌, 즉 완치가 된 건 아니다. 그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다시 또 조직검사, 즉 체질검사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즉 사진에 안 보이거나 한다고 해서 완치된 게 아니다. 사진에 없는 게 완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성이 처음 나왔건 두 번째 나왔건 세 번째 나왔건 그 내성 기전을 알아야지. 즉 체질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야지 거기에 맞춘 치료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물론 없다고 해야 되지만 그래도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점점 체질이 점점 세분화되고 있잖아요. 그게 필요하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아마 현장에서 아주 담당 선생님한테 듣는 추천사항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요새 액체 생검이 나와가지고 혹시 들어보시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조직 검사,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체질 검사인데 일반적으로 체질 검사는 조직으로 하는 게 원칙이 있고 그게 대세를 이루고 있고 지금도 그게 표준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아까 말씀드린 이런저런 이유로 조직 검사 생검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 부위가 너무 이렇게 깊숙하게 있거나 아니면 바로 혈관이 붙어 있거나 등등의 이유로 안 하고 못 하고 혹은 또 해야 되는데 환자분이 난 그런 바늘 찌르고 째고 찌르고 이런 거 싫어 안 해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고 이제 연구를 했더니 피검사를 피검사는 먼저 그냥 혈관 피 뽑는 거 마찬가지 했더니 거기서 체질 검사 할 수 있겠다 하는 게 이제 나와서 그게 저희 액체 생검이 되는데 액체 생검은 조직 검사를 안 하거나 못 하거나 혹은 추후 관리할 때 일종의 이제 그 변화 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추적하는 하나의 좋은 그 수단은 되는데 아직은 조직 검사에 비해서 그 예민도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걸로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혹시 조직을 못 듣거나 거기서 안 나왔을 경우에 액체 생검을 권유를 받으실 수도 있으세요. 자, 근데 지금까지 이제 표적 얘기 잘했는데 알겠다. 그런데 근데 왜 저 사람은 표적 치료제가 좋다는데 나는 그 표적 치료제 왜 안 해줘? 아니, 그거 쓰면 안 돼. 그런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일단 표적 치료가 표적이 있다 하더라도 즉 체질이 어떤 A 체질 나왔다 하더라도 그 체질에 맞는 약을 써야지 효과를 보는 거지. A 체질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A 좀 맞는 약을 안 쓰거나 혹은 물론 체질이 안 맞거나 그럼 물론 효과가 없겠죠. 다시 말해서 표적이 있으면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적에 맞춤 치료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고 그게 여러분의 담당 선생님이 고민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 두 개의 글을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고요. 그래서 표적이 있는데 표적을 치료를 안 하잖아요. 지금 나온 거 있는데 안 하면은 표적 없는 사람하고 별로 예후가 다를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맞춤 치료 꼭 받으셔야 됐어요. 자, 이건 이제 미국의 인데 지금 아까 했는데 왜 나는 그게 뭐 치료 안 먹고 그 약 쓰면 안 되는 게, 자, 미국에서 제일 왼쪽 보시면요, 실질적으로 검사를 다 안 하는 것도 있고 검사를 했다 하더라도 8.3%만 표적이 발굴이 된다. 즉 100명 중에 10명이 안 되죠. 그리고 그 10명이 안 되는 환자도 실제로 치료를 해보면은 효과 있는 건 약간 반을 넘어요. 4.9%, 그죠? 8% 5% 정도니까, 그죠? 즉 아직은 그 체질 검사 결과 많은 유형이 있지만 거기에 맞는 약이 속속들이 다 개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상당 부분은 임상 연구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이게 아마 이 뭐라 할까, 저 분야 부분이 늘어나겠죠. 분율이 현재까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즉 내 옆에 있는 환자는 A라는 약 쓰고 좋아지는데 선생님 나는 그 약 쓰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는 거세요. 그렇죠? 물론 그 같은 체질이면 같은 약을 물론 써드리고 처방을 해드리겠지만 모든 암 환자가 다 치료 대상 아닐 수도 있지만 또 같은 치료를 꼭 하는 게 아니다. 왜? 다 다르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흔히 듣는 게 이제 간혹 저한테 이제 이런 협진이 와요. 그래서 선생님 폐암 전문의로서 왔는데 제가 그래서 와서 봤더니 예를 들어서 폐에서 생긴 원바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대장암인데 원래 대장암 치료받고 있는데 이제 폐 이제 하다 치료받다 보니까 폐에 전이가 됐다고 그래. 그럼 이제 폐암이라고 이제 그걸 오해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폐암이라고 그래서 대장암 치료받다 마시고 이제 폐암 선생님 찾아가지고 왔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이성 폐암, 즉 폐에서 생긴 게 아니라 다른 장기에서 생긴 암이 폐로 전이된 경우에 그거는 폐암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는 대장암이 폐로 전이됐기 때문에 그런 대장암 선생님이 원래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바로 찾아가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검사 정신 보는 건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병원을 자꾸 옮기거나 뭐 의사 옮기는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근데 절대로 여러분들은 암 치료는 누구 한 사람이 독불장군 될 수는 없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너는 내 말만 들으는데 그러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세요. 폐암의 치료는 물론 다른 암도 마찬가지지만 소위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이 환자한테 최선의 진료가 뭘까? 정말 전문가들이 여기 나온 대로 뭐 외과 선생님, 내과도 뭐 여러 내과, 종양학과, 병리과 모든 선생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팀 어프로치예요. 팀 어프로치. 그래서 그 중에서 물론 어떤 선생님이 주관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혼자서 알아서 다 한다. 너는 나만 믿으면 돼. 그 말 믿으시면 안 되세요. 아시겠죠? 절대로 전문가는 팀 어프로치를 해서 주어진 환자의 최선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제 오늘 요거는 이제 하고 이제 요거는 그만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임상용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발전이 되고 개론 프로젝트에서 그 좋아졌지만 실질적으로 아직도 우리가 모르고 아직도 개발 중이거나 개발해야 될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임상시험인데 임상시험이 여러분들이 많은 오해와 국회와 뭐 이런 게 갖고 계시는데 그걸 할 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실 거는 설명서를 잘 읽어보시고요. 뭐 이거 비유가 적절히 모르겠는데 내가 자동차 보험 들어도 자동차 보험 약관 나오잖아요. 약관에 뭐 깨알같이 막 돼 있는데 다 안 읽어보고 귀찮으니까 아예 됐어 그냥 알아서 해. 그리고 막 마시는데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설명서를 분명히 드립니다. 그럼 그걸 잘 읽어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시고 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기존 표준 치료에서는 아무리 발전했어도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임상 연구에 대한 어떤 그 수요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담당 병원에 해당 병원의 담당 교수님한테 이렇게 해서 혹시 관련된 임상 연구가 있냐 정보를 물어보시고 충분한 정보를 얻은 다음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시면은 또 새로운 어떤 기회, 치료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의 감사드립니다. 폐암의 정밀 치료 발전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임상시험을 잘 활용해 보는 것이 환우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강의 중 들어온 질문이 있어서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마찬가지로 액체 생검은 모르시는 분 많으실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액체 생검은 현재 표준 골드 스탠다드로 하는 조직 체질 검사를 위한 혹은 유전자 검사를 위한 표준 검사법이 조직을 얻어서 하는 그 분자 유전학적 검사인데, 그걸 어떠한 이유로든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때 그때 일종의 약간의 좀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거기에 대한 2차 대체 수단으로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본인의 체질 검사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점점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조금 정확도가 조직보다는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그 검사하는 그 항목이 좀 큰 놈도 있고 적은 놈도 있고 한데, 요번 웬만한 우리나라의 그 3차 병원에서는 대부분 다 아마 가능하실 거예요. 약간 뭐 보험이 되는 분야도 있고 안 되는 분야도 있는데, 조금 경비적으로 그거 할 수는 있는데 부담될 수 있는데, 그런 방법도 필요하면은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상이다 하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은 없으면은 다음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질문 네. 네. 뭐 폐암에서 일반적으로 바이오마커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도표했는데 진짜 점점점 많아져 가지고 뭐 처음에 2개, 3개다 지금 5개, 10개, 20개 이상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자체가 일반적인 바이오마커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맞는 그 체질하고 그 체질에 맞는 약제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 약제가 많이 개발돼서 점점점 해서 지금 이제 표준적으로 적어도 8개의 바이오마커는 이제 1차 진단 시에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곧 9개, 10개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현재까지는 8개에 대한 맞춤 치료가 이제 개발돼서 임상에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8개만 있다는 게 아니라 현재 더 이제 그럴 가능성이 바이오마커 몇 개 되어 있는데 현재는 8개 몇 되는 건데, 그거 자체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이제 오해를 하셔야 될, 오해라고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바이오마커 자체가 생존율이 안 좋다는 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치료 여부에 관계없이 이런 바이오마커가 있으면 나쁘냐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조금 치료 자체와는 여부와는 관계 없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어떤 표적 치료를 할 때 이제 그런 이제 그래서 어떤 체질 A인데 체질 A 환자가 어떤 다른 같이 이렇게 공존하는 어떤 유전자 변이가 있을 때 그게 그 표적 치료 A라는 표적 치료의 효과를 낮추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EGFR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표적 치료를 쓰게 되면 잘 듣는데, 거기에 뭐 TP53 같은 게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있거나 하면은 치료 효과가 좀 떨어진다거나 이런 식의 등등의 이제 그런 그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번 대장암 하실 때는 대장암 이제 KRAS 같은 게 있으면 또 어떤 약물에 좀 효과가 떨어져 이런 것들이 있는 거니까, 그거는 그 자체로서는 나쁘다기보다는 어떤 주어진 치료에 대한 그 효과를 좀 약간 상쇄 내지는 좀 반감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근치 교수님 정말 너무 좋은 강의, 그리고